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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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순서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넥센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동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주시죠. 이게 매주 이제 벌칙을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좀 큰 압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냥 분장으로 또 한번 벌칙을 분장이요? 바꿨습니다. 무슨 그냥 눈썹을 일자로 연결하는 거 파마한 어떨까요? 거예요? 네. 파마하고 그럼 다시 다음 주에 매직하고.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파마할 다 돈은 많이 맞추면 없네요. 되잖아요. 다 맞추면 되잖아요. 예, 다 맞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눈썹을 일자로 한다는 거죠? 눈썹 일자? 네, 알겠습니다. 공부 시작해볼까요? 네.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톡방이 열렸네요. 네. 왜 이번엔 9시에 일어났을까요? 그러게요. 주말이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네.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 일을 가리키는 말. 좋네요. 네. 뭐죠? 모르는 건가요? 너무 모르겠는데. 문제가 네. 쉽나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강정호 선수가 강정호 선수가 홈런을 때리는데 네. 앞 선수도 때리고 네. 자기도 때리면 네. 우리가 이런 홈런이라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홈런이죠. 네. 너무 알고 많이 같아요? 줬나? 세 글자인가요? 네, 세 글자. 세 글자죠? 네, 그럼 정답. 정답. 백투백. 백투백 홈런. 힌트를 잘못 줬어요. 네, 정답은 랑데브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힌트 듣고 백투백 홈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한국 사람들은 랑데뷰 홈런 그래요?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은 그거를 랑데뷰 홈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백투백이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맞다.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하도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는 랑데뷰 홈런이라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985년 9월 20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관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합니다. 네, 참고로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네. 빈도 뭐 난이도 수준 별 5개짜리.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좀 올해도 분명히 나옵니다. 정말 이게 환율 전쟁이 화두기 때문에. 맞아요. 알 것 같아요? 자, 5초 카운트 알것 들어갑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정답! 네, 정답. 2,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과연? 정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네. 플라자 합의는 당시 80년대 일본이 너무나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일본을 견제를 하니까 일본 환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너네 환율의 가치를 높여라.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근데 말이 안 되죠. 한 나라의 국가를 다른 나라 모여가지고 환율 가치를 높여라. 근데 당시에 일본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받아들였는지 수수께끼인데 지금 나올 때는 일본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아주 극도의 엔화 강세가 연출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3년 후, 5년 후 일본이 막 버블에 취하다가 그대로 이제 급락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20년, 25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도 막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엔화 강세를 만들어라, 위안화를 강세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자 합의에 대한 정리는 한번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노점의 무질서한 난입을 막고 노점 임대, 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고 제도권으로 흡수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명동 노점상에 땡땡땡땡땡이 도입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게요. 힌트는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인터넷에서 예. 그 악플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있거든요. 악플을 막기 위해서요? 네. 그런 그것과 것도 비슷해요.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또 통장 거래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온 맞아요. 제도도 있었죠. 본인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네, 네. 맞아. 저희는 힌트 줄 만큼 준 것 같으니까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틀리는 거 아니야? 네, 노점 실명제. 노점 실명제 과연 정답입니다. 지금 현재 한 350개 정도 노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명제로 하면서 그것도 기업형이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생계를 위해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를 하면서 한 170개 정도가 네. 그 이부제로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런 정도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과의 어떤 그 밸런스도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실행된다고 그러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동차, 사치품,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고 돈과 출세에도 욕심이 없는 일본 청년들을 뜻하는 신조어로 마치 독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아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힌트 없이 가볼까요? 자, 힌트 없이 틀리는 거 가보죠. 아닐까요? 자, 5초 네, 카운트 바로.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사토리 세대. 사투리 세대. 정답입니다. 오! 웬일이죠? 사투리를 어떻게 맞췄지? 힌트 없이 맞히는 거 정말 사투리를? 대단한데 드디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봐요.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게 좀 헷갈렸던 게 뭐 단카이 세대랑 뭐 이런 세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헷갈렸는데. 저 사토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달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달관하다. 그래서 한국말로 달관 세대라는 말로도 번역해서 쓰고요. 아까 플라자합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 뭐냐면 한 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20년을 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항상 경제가 안 좋고 아버지는 실직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으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는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딱 보여지니까 차라리 거기서 순응하자. 그래서 달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그래서 이들이 그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없는, 앞으로 뭘 발전하고 그런 게 없는 그래서 좀 비전 자체가 사라진 세대여가지고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도건 학생 지금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문제를 못 틀려도 네. 사실 이제 벌칙은 면하게 됐어요.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힌트 네. 없이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뗄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이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건 네. 되게 아니 사투리를 맞췄는데. 정답! 정답. 못 맞췄어요. 네, 정답은 깡통 전세입니다. 네. 집값이 5억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미 한 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전세금을 2억. 3억이다. 3억. 그러면 집값이 5억인데 전세 플러스 대출금이 5억 꽉 찼잖아요. 네. 근데 만에 하나 집주인이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자를 못 내거나 할 경우에 네.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넘어가죠. 그럼 5억짜리면 보통 경매는 4억 2천. 4억 2천. 그 밑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깡통이 된다라고 해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오늘 3문제 맞췄기 때문에 벌칙에는 면제가 됐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 깡통 전세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문제 굉장히 알토란 같았고 알토란 경제 같았고.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빈도수나 시 적절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는 되게 좀 알차게 보냈다.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이슈, 중국 IT 산업을 이끈 샤오미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드론도 흥행하지 못했고요. 휴대폰 시장도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10만 원대의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과연 샤오미는 대륙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샤오미하면 혁신의 대명사다 또는 대륙의 실수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먼저 샤오미는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네. 샤오미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0년이에요. 10년. 네. 지금 2016년 이 몇 년 안에 네. 우리 모든 사람이 아는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엄청난 6년 만에. 발전 속도를 이룩했는데 대단하죠. 이게 보통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창업 연령이 한 25세, 네. 30세 많아야 그렇잖아요. 네. 근데 당시 8명의 투자자들의 총 그 연령을 하면 평균이 45세 정도였어요. 꽤나 어르신들이네요. 어르신들이 창업하는 건데 한마디로 혁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 따라하기 또 아마존 따라하기라고 하지만 그런 혁신들을 이룩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값에 그걸 내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건 배터리, 그 그쵸, 보조 보조 배터리죠. 배터리. 보조 배터리라든가 네. 그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가성비를 가지고 내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을 보고 대륙의 실수다라는 말을 붙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샤오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 이게 탁 뿌려서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딱 그거였어요. 보조 배터리 잘 만드는 데 아니야? 그거랑 그다음에 거기 그거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랑 중국 제품 치고는 그냥 쓸만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 쌤께서. 네, 오늘은 샤오미에 관련한 기사 두 개를 다 네네. 준비했는데 둘 다 샤오미가 뭔가 이상하다, 이제 위기가 닥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의 핵심에 대해서는 기사는 설명하진 않고 있지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사를 보고 현재 샤오미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건 학생은 샤오미 제품 써본 적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그쵸. 예, 그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소셜 커머스 뭐 이런 데서 할인 받으면 맞아요. 만 원대 되게 싸게 가격에 했어요. 네. 만 원대 네. 가격이요? 정말 저렴하네요.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샤오미 이제 뭐 대륙의 실수다 해서 네. 한때 굉장히 붐업이 시작이 됐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먼저 보면요. 흔들리는 신화, 벌써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륙의 실수 샤오미가 이제는 진짜 실수 아닌가? 벌써 제목에서부터 위기,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죠. 리드도 바로 치고 나옵니다. 대륙의 실수, 혁신의 대명사, 화려한 실수가 승승장구하던 샤오미가 위기를 맞고 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기사들은 어떤 점에서 위기인가의 현황들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처음에 이 기사는 이제 최근 야심차게 내놨던 미 드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드론이라는 게 또 향후 차세대 아주 뭐 히트 상품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번에도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놨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런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런 거예요. 가격 외에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는 거 아니냐는 뭐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제 미 드론이 내세웠던 뭐 영상 송출 같은 것도 확언은 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샤오미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요. 특히 또 하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재미나게 나오는데요. 지금의 샤오미를 있게 한 것, 뭐니 해도 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이 워낙 가성비가 훌륭했거든요.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1위였던 샤오미가 1분기에 벌써 3위로 추락하고 있고 추락세, 하락세가 이미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그동안 미투 전략을 통해 성장해온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샤오미의 강점이 우리는 혁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혁신이 아니었더라. 남을 따라하는데 그거 잘 따라하는 거. 그 미투 전략으로 커왔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또 한번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요. 이제 샤오미가 이제 홍미 3에서 홍미 3A라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놨다는 기사인데 여기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홍미 3 프로처럼 지문 인식 스캐너가 포함돼 있고 별의별 뭐 화소도 좋고 뭐 배터리도 좋고 다 하는데 특히 여기죠. 가격은 91.23달러, 10만 원이다. 즉 그동안 샤오미가 갖고 있었던 공식이 다 있죠. 성공 공식. 싼데 기능은 어마어마하고 과연 이렇게 어떻게 10만 원이 나오냐 감탄을 하고 있지만 실은 소비자는 더 이상 감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사도 마지막에 지난해 시장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샤오미는 미투 전략 외에
그 다음을 뭔가 하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도건 학생은 기사의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 하면 뭔가 엄청 많이 생산하는 뭐 그 만물상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드론도 좀 시장 반응이 안 좋다고 하고 스마트폰도 지금 1위 자리를 뺏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쌤 기사에서 그 몇 가지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그 샤오미의 위기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네. 여기서 미투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미투 전략이 말이 좋아 미투 전략이지 따라하기인데 그러니까 샤오미가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베끼는 거죠. 특허나 기술들을. 네.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모방.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R&D라든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안 되니까 그런 거 이제 분해해서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의 어떤 그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막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서 전화가 된다라고 좋아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그렇죠. 걸면 걸리는 걸리버. 걸리버. 그 전화기가 걸면은 이제 네. 최고다라는 그게 그런 대단하다는 그게 처음이라면. 맞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어느 문자되고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패션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약간 그런 따라하기만 하는 이제 한계가 있고 독창적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좀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아하.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새로 R&D에서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네. 샤오미가 이제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 그런 이제 진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를 논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은 샤오미의 미투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미투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샤오미만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독창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안착했으면 새로운 것들을 좀 내놓고 진짜의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술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사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은 이 샤오미의 부진이 좀 반가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체급은 달랐습니다. 체급이 달랐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갤럭시나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급이라고 해가지고 애플과 경쟁하는 그런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좀 싸가지고 보급을 많이 하는 샤오미의 자리를 그래서 대신한 게 화웨이라든가 비보나 오포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들이 그걸 대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삼성이 이 샤오미의 부진 때문에 이익을 볼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실제로 체급이 같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지 상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선 혹시라도 동급이라 하더라도 같이 그래서 선도해가지고 막 이런 새로운 제품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휩쓸고 그러는 게 좋지 이렇게 한쪽이 부진하면은 그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위기라고 하지만 언젠가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샤오미. 우리 기업들은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샤오미의 교훈이 있거든요. 네. 만약 물론 샤오미가 여기 다 잘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퀀텀 점프를 하지 못하고 이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요. R&D. R&D. 네. R&D에 대한 그걸 안 하고 일단 뭐 되는 대로 빨리 잘 팔리는 게 장땡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팔고 보자. 그랬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R&D에 계속 투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1위를 차지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 기업이지만 R&D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삼성과 그런 어떤 특허 소송이나 이런 것도 붙은 네. 것도 R&D 기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R&D란 부분을 교훈을 좀 꼭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 알겠습니다. 쌤께서는요? 저를 뭐 누누이 말하자면 빨리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예, 샤오미가 네. 정말 큰 교훈인데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반도체, 스마트폰 다 추적해 왔잖아요. 배는 이미 조선을 추적해 왔고 자동차도 네.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우리가 얘보다 잘하지 할 게 아니라 네. 헬스케어라든가 빨리 바이오라든가 다른 전기차라든가 지금 떠나야 돼요. 이거 지금 돈은 있거든요, 우리가. 예. 예, 지금 못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잘 안 떠나요. 두려우니까 떠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자, 이쌤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샤오미를 보면
보면서 우리 회사가 배울 점과 경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세요. 하나 오호. 그 자신이 어떤 회사라고 좀 자기가 이제 전제를 좀 하고 난 이런 회사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학생 준비됐죠? 네. 제가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샤오미 같으면 이제 소비자 니즈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중저가 전략으로 기업 성장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끌어냈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결단 같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성비란 이미지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팬덤 마케팅을 통한 그런 브랜드 충성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올렸다는 점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중국 시장의 그 BOR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허 같은 것도 특허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웠던 만큼 그 내수 시장에만 좀 의존하고 이제 안주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지금 하드웨어 제조 판매 업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혁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네네네. 뭐냐면 내가 면접자로서 오라고 했는데 네네. 네. 지금 무슨 경제평론가로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되게 추상적인 추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어요. 네네. 질문을 네네. 해보면 여기 팬덤 마케팅을 좀 이거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 애플 따라한 거 아니에요? 샤오미가? 어떻게 보면 샤오미도 스타트업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아까도 베끼는 것도 지금 와서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장의 진입을 가장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 뺏긴 전략이라고 생각해서요.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도 이제 뺏기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일단 그런데 안착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은 그거는 베낀다기보다는 참고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제품의 특허 같은 걸 뺏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케팅은 하나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 네. 비웃음을 많이 당했거든요. 짝퉁 애플이다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부터 네네. 옷 입는 것까지 똑같이 그걸 또 한국에서 우리 기업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 매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 제가 말한 그 팬덤 마케팅은 그 뭐 레이진 회장이 애플 뭐 스티브 잡스의 옷과 똑같이 입고 막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히 뺏기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팬덤 마케팅이라고 해도 좀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뭐 똑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프로모션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럼 이 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할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모든 기업에서 네. 출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샤오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래서 전략적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새로운 네. 생각들을 좀 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새로운 생각. 그렇죠. 도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의 문제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회사를 자기가 회사를 가정하라는 건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생겨요. 나는 자동차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뭐 프로모션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생기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누가 들어도 재환 씨가 들어도 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저게 뭐냐라는 어떤 자꾸 그렇게 어떤 생각이 들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 예.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체가 원래 그 되게 두루뭉술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그래도 좀 낫지 네네. 않았을까 싶네요. 전제를 두루뭉술해서. 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답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은 샤오미를 일단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샤오미의 전략들이 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으나 지금 와서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으니까 아까 그 잠깐 우리가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그래 저가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혹했지만 소비자들도 싼 것만 좋아하진 않더라는 거. 우리는 샤오미한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초창기 시장 진입할 때는 뭐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박리담회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 브랜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R&D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소중히 생각하면서 꼭 저가가 아니라 그것들이 충분한 돈만한 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샤오미에 대한 반대적인 급부를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하나 짚어나갔으면 그래도 조금 이 친구가 전략적인 분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도건 학생 네. 두 분 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항상 들을 때마다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두루뭉술하게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노력을 평상시에 이제 이야기할 때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을 디테일하게 정하고 네네네. 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를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쌤. 네. 이건 좀 말랑말랑한 주제를 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입니다. 내가 샤오미 기획팀이라면 네. 지금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제품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 일단 드론이 좀 별로였으니까 네네. 이 다음 후속 상품으로 이런 걸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걸 좀 한번 질문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계획팀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그 미용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그 심미적인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말이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 머리를 자는데 이렇게 가위에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AI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으면 그런 안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칼날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근데 그렇다면요. 기계한테 맡긴다는 거. 기계한테 맡기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네. 자, 우리 도건 학생은요? 네. 근데 샤오미가 드론까지 만드는데 네. 요즘 또 핫한 왜 VR 기기 쪽으로는 안 하고 네.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VR. 그러니까 VR 기기랑 이제 VR 플랫폼이랑 같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요? 대학생들은 전기차? 아니면 뭐 전기차든 뭐든 왜냐하면 좀 싼 걸로 항상 가성비 하니까 그렇죠. 예, 뭐 한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내면 좋지 않을까 남는 게 생각했어요. 있을까요? 네. 안 남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떤 의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태수 학생, GPS 내비게이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내비게이션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술력은 충분한 것 같고 내비게이션도 싸게 하나 출시하자. 관련된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중에 써먹기도 좋을 것이다. 강슬기 학생, 내가 샤오미라면 개인 헬스케어 워치를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킬 것이다. 현재 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않으므로 누가 먼저 주요 고객을 선점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김태희 학생, 자동차. 샤오미가 인기몰이를 한 이유는 낮은 가격대에 비교적 우수한 성능, 즉 가성비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저가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혜 학생, 샤오미 냉장고. 요즘과 같이 200만 원이 넘는 냉장고 시장,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값싸지만 고품질의 결혼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예지 학생, 형광등 온오프 리모컨. 자려고 누웠는데 불을 안 껐을 때,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항상 잠이 들 때쯤 다시 일어나서 불을 꺼야 할 때, 이 짧은 거리지만 침대와 스위치 사이 거리는 너무도 멀다. 샤오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 의견이 가장 그나마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슬기 학생. 예, 슬기 슬기 학생. 헬스케어인데 네. 저는 샤오미한테 늘 원하는 게 안마. 안마 뭐라 그러지 요즘에? 네, 안마 의자. 의자요? 안마 의자. 안마 의자.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근데 엄청 비쌉니다. 샤오미니까 이제 스캔 같은 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찍 스캔한 네, 다음에 하고, 네. 탁 들어가면 이제 안마 의자. 오. 그거 한 3분의 1 가격만 나와도 대박이 나지 네, 않을까. 너무 비싸요. 사고 싶은데. 발음이 나오지. 너무 비싸요.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샤오미 기획팀이라면 이런 제품을 개발해보고 싶다 이 질문은 내가 우리 회사가 뻔히 있는데 굳이 샤오미 기획팀이라고 한 거는요. 그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 분석할 때 스와트 기법이라든가 STP 기법 같은 게 있어요. 샤오미의 특징은 이거고 시장에서 포지션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샤오미라면 이런 거가 정확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분석적인 사고 좀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현재 샤오미가 가는 행보를 보면 그런 가전, 백색 가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밥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기청정기 네네. 그런 면에서 냉장고 같은 경우들이 지금 샤오미 어떤 행보랑도 맞고 다음 세대에서 나올 만한 것이기도 하고 해서 네. 저는 다혜 학생을 제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슬기 학생, 다혜 학생 두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샤오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우리 샤오미 위기 할 때는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있거든요. 꽃이다. 네. 이게 뭐냐면 꽃이다. 예, 삼성의 그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다 베껴가기도 하고 막 그 위치를 잡아가니까 아우 샤오미 때문에 좀
먹힌다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몰락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오미가 지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왜 저렇게 지금 안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단순히 뭐 물을 뺏기기만 해서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다각도로 분석해서 우리 기업은 그렇지 않도록 그 표본으로 좀 잘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저 샤오미의 위기가 네. 이제 왔다라는 자체는 뭐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는 그나마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네.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선진 기업에서는 우리를 또 샤오미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서 빨리 혁신하자. 지금 잘하는 거 빨리 버리자. 저는 네. 계속 빨리 버리고 먼 길을 떠나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빨리 떠나야 된다. 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마지막 도근 학생도 샤오미도 저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냉정하고 이렇게 자기 지금 위치가 어딘지 좀 분석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치기 전에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맨 정철짐 쌤께서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정말 아쉬운데요.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도 너무나 아쉽고요. 우리 취준생 제가 프로를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취준생이 돼서 이제 저는 네. 창업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여러분이 같이 또 창업을 통해서 창업 시장에서 또 취업 시장에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돌아오실 거죠? 네, 성공해서 예,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원자를 만나러 온 면사뽀팀. 방 한 곳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메달과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분이 바로 오늘 면사뽀의 주인공 이주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이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의류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래보다 유난히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주희 씨. 강한 끈기와 승부욕을 원동력으로 10여 년간 선수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약 10년 동안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사실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성격인데 어렸을 때부터 뭐 계주나 달리기 이런 경기가 있으면 정말 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고 이렇게 뭐 승리를 약간 즐기다 보니까 나 운동선수가 돼서 정말 국가대표에 버금가는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가 한번 되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태권도. 수많은 운동 중에서도 격투 종목인 태권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권도는 일단 그 뭔가 희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운동한 그 결과를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 보여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 태권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쩔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운동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대회 출전해서 입상도 여러 번.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힘든 결정을 한 만큼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주희 씨는 곧 새로운 목표를 세워 또 다른 인생을 그렸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자꾸 다쳤던 데를 또 다치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픈데 평생 직장으로, 평생 직업으로 내가 태권도를 계속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막연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오랜 시간 태권도를 하고 학업은 소홀히 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모든 걸 시작하면 또 그만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자신감 때문에 한번 해보자, 나도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 어려움도 많았지만 특유의 끈기와 인내로 점차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이런 기본적인 약간 공부를 하는 방법론적인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깜지를 쓰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공책에다 베껴 쓰는 것을 한 진짜 5번, 6번 이상씩 하다 보니까 굳이 공부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점차 거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의 경험과 추억이 가득한 훈련 일지. 훈련 중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매일 기록한 훈련 일지 속에는 자신을 향한 강한 질책과 앞으로의 다짐이 가득 적혀 있는데요. 이 기록은 훗날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론적인 것보다는 약간 실기적인 측면에 약간 치우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옷에도 관심이 많았고 약간 패션 쪽으로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는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2~3배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주희 씨. 글로벌 시대니만큼 제일 먼저 영어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도전이 일상이던 선수 시절의 기질이 공부에서 발휘된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 학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공부한 결과 능숙한 스피킹은 물론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에 가장 큰 신경을 썼는데요. 일단 체육학과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체육학과 학생들은 공부 안 하지 않아? 약간 운동만 하지 않아?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남들보다 정말 잘하는 거 하나는 가지고 있고 싶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알파벳밖에 모르는 수준이었지만 항상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스포츠 브랜드 하면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브랜드가 많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확실히 하면 누구보다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SNS를 확인하는 주희 씨. 여느 친구들처럼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멀리 해외에 있는 친구와도 편리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네. SNS 요즘 좀 바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고 친구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SNS가 좀 멀리서도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좀 자주 사용해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으로 어학연수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아무래도 뭐 전화나 이런 거는 시간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SNS로 주로 연락하고 안부 물어요. 홀로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귄 새로운 친구들. 말 대신 마음으로 쌓은 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외국 생활이 가장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약간 교환학생 비슷하게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이 없었고 그 외국인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단순히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정말 내가 대학 생활에서 후회 없는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즐거웠던 미국 연수 시절.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했던 미국에서 주희 씨는 소셜 버터플라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친화력에 매료된 외국인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별명이 소셜 버터플라이였는데요. 이거는 사교성이 정말 뛰어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의 그런 영어 단어예요. 제가 물론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거의 매일 참여해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학원에 아주 유명 인사처럼 그렇게 하이힐로우를 하고 다녔다는,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너 주희 너는 정말 소셜 버터플라이야. 너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수 시절 사귄 친구 대보는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희 씨의 매력에 빠진 이후 일본이 아닌 한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국가대표 한국 전도사로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친구 대본이라는 친구인데요. 사실 워낙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일본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저랑 한 7개월 내내 저랑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부터 나는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 아무래도 내 성격은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잘 맞고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한국에 갈 거야 라고 했고, 약간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발한 성격답게 많은 곳을 여행했다는 주희 씨.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요. 여행이 바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주희 씨만의 인생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말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여행도 좋지만 저는 정말 저를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거나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런 나쁜 생각이나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다 날려버릴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주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을 실행하듯 영어 공부와 병행해 취업 공부에도 열심인데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답게 오늘도 열공 중입니다. 저는 주로 동영상 강의나 영어 공부 그런 걸 집에서 주로 해요. 아무래도 뭐 밖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카페 이런 곳은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집에서 좀 집중을 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 탓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주로 나가서 활동을 해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번, 15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특강도 들으면서 그렇게 직무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꿈꿔왔던 캠퍼스 생활. 그러나 설렘도 잠시. 대학생보다는 취준생이라는 신분으로 지낸 날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4학년인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내에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작은 상담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을 겸 오늘 그 상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네. 계속 구직 활동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웬만해선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주희 씨.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했다는데요. 상담소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아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항상 면접이라 그러면 뭔가 막 아나운서처럼 정말 이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면접관들하고 그러니까 면접하고 구직자 관계가 이렇게 구술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선생님 생각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면접관들이 앞으로 모시게 될 상사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피력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와 활발한 성격. 주희 씨는 이 강점을 무기로 영업직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희 학생은 인사성이 참 밝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미소를 이렇게 전해받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태권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희 학생을 볼 때는 목표 지향적 성향이나 그리고 도전 정신이나 힘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는 영업 직무인데요.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친화력, 그다음에 소통력, 그리고 목표 지향적 성향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삼각형이에요, 취업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 된 취업 준비. 싸움에 이기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현실에 좌절도 여러 번. 이 좌절감은 곧 있을 1차 합격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깊어만 갑니다. 제가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기다리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면 뭔가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좀 도움이 돼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준비할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그렇게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니까 무엇이 문제점이고 뭘 고쳐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는 지금 도서관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사실 PPT 발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7분 동안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신청한 스피치 수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학교 수업을 통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스피치 수업의 마지막 과제는 자유주제 프리젠테이션인데요. 화끈한 성격만큼 발표 주제 또한 과감하게 정했습니다. 바로 면접 한 번에 붙는 방법. 내면의 바람을 과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업관리 직군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업을 들었고요.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즘 취업을 준비하고 특히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면접 한 번에 붙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PPT를 준비하였습니다. 주희 씨의 적극적인 성격은 학교 건물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벽면 한 곳에 태권도복을 입고 힘찬 발차기를 하는 전신 사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 역시 주희 씨가 직접 지원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태권도를 하면서 사실 대학교를 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각 종목마다 이렇게 사진이 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원해서 발차기를 한번 차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고 저렇게 사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밝고 좀 적극적인 성격이 그런 데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발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자료를 모으고 이런 시장을 조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발로 뛰어가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태권도만 생각했던 선수 시절. 그러나 평범한 대학생이 된 지금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 즐거웠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든지 의류 매장 그리고 인포메이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저는 누구보다 고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영업 관리라는 직군이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어떤 제품을 주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쏜살같이 지난 대학 시절. 끝이 다가올수록 아쉬움이 크다는 주희 씨. 일단 가장 아쉬운 거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아쉬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할까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영어였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복수 전공도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동아리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꿔봅니다. 4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다 이겨내야 할 일이고 두려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된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그것을 좀 더 이겨내고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인근의 한 카페. 분위기가 알콩달콩해 보이는데요. 분위기와는 다르게 영어로 대화 중입니다. 하루 중 언제 커피숍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나요? I usually go to a coffee shop near my apartment in the morning, like 10 a.m. because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and I usually stay there more than 5 hours.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영어 스피킹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다녀온 지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습도 하고 매주 2번씩 영어 스터디에 참여해서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 남자친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많이 도와주나요? 네,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할 때도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준비 잘하고 있어?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자기소개는? 자기소개를 좀 만들었다? 그냥 내가 일단 오늘 갔다 왔어, 저 상담에. 근데 그렇게 막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고 좀 나 하던 것처럼 약간 자연스럽게 편하게 좀 한번 해봐. 해보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해볼게. 안녕하십니까. 전직 태권도 선수 지원자 이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약 10년간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제가 면접을 앞두고 데이트 시간도 아끼며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그리고 발차기 수천 번 이상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금메달이라는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조언과 대안을 번갈아 제시하며 힘을 실어주는 남자친구. 이뤄내는 성격입니다. 할 때 약간 말하는데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좀 뭔가 간결하게 하면서 힘을 주면서 좀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도 좀 되게 말을 좀 틀려도 좋으니까는 좀 시선 처리도 똑바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눈 깜빡이 너무 많아. 오늘도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면사포에 지원한 이유도 목표에 좀 더 확실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취업을 성공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 이후에 제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제가 취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전은 다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접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한 철학자가 남긴 말인데요. 취업 성공의 힘든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또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돌은 지금 무엇으로 보이나요? 삶의 강자가 되어 디딤돌 위의 목표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면사포가 취준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친구가 상당한 미인이고 우리 삼촌이 초대를 하신 분이라고.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김혜수. 네. 어머. 학생 회장님 얼굴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왜 살아가야 되나 하더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전직 태권도 선수 지원자 이주입니다. 이 친구는 좀 약간 비타민 같은 친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저기 머리 하셨는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깜짝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어요. 진짜 죄송한데 푸켓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비싼 거 하셨죠? 네, 그쵸. 비싸게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의 그 철강 기업이죠. 네. 우리 한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기업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쵸. 그냥 어때요? 먼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포스코와 현대 인턴을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느끼는 그래서 둘 다 지원했어요? 둘 다 이제 현대는 다른 계열사가 지금 모집 중이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저는 이제 두 철강 기업 하면은요. 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든달까요? 그쵸, 우리나라 건설, 진짜 우리나라 건설된 느낌. 그 텔레비전 애국가 할 때요. 항상 보면은 그 제철 현장이 좀 네, 맞아요. 모자 이렇게 쓰시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많이 맞아요, 떠올랐던 것 저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국내 철갑계 그러면 좀 안 좋은 현실이긴 하지만 현황이 좀 어떤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업계 네.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조강이라고 해서 이제 조강이라고 하면 제철업계에서 쉽게 말해 쇳물이에요. 그래서 이 쇳물이 이제 모든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생산량을 봤을 때 포스코가 작년에 4,197만 톤을 생산했는데 이게 업계 순위로 보면 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4위밖에 안 돼. 현대제철은 이제 2,048만 톤, 이 정도 업계 13위 정도 해당이 되고요. 업계 1등은 이제 압도적인 철강 회사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9,700만 톤 정도 되니까요. 여기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근데 사실 지금 2등이 중국에 있는 허베이 철강인데 여기 생산량이 작년에 한 7,700만 톤 정도 되니까 4,700만 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그렇게 큰 갭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등 겹이 굉장히 높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포스코가 전 세계 메이저 철강 기업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희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이번 현장 취재 분위기는 두 글자로 딱 요약을 하면 공부였습니다. 공부라고? 왜냐하면 네, 공부. 네. 왜냐하면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번 주에 이제 축제 분위기와는 네. 정말 반대에 다른 도서관에서 제가 한번 착한 찍어봤거든요. 한적군요. 학생들이 열중하는 모습에서 취업에 관련된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시험 기간이라서 굉장히 공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시험 특별히 하나 보고 온 상태라 표정이 어둡습니다. 답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힘들어 보인다. 결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고요. 네. 아무래도 포스코가 더 좋은 재질의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신 거예요? 네, 수업에서. 포스코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특히 자동차 제철도 있으니까. 근데 포스코는 그 분야만 하니까 전문적일 수가 있고. 전문성에서 훨씬 우위에 있지 않을까. 현대제철을 더 선호하는데 네.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현대라는 대기업 친구가 중에서 눈병이 걸려서 가장 세다고 들어서 그 제가 공대생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초봉이 거의 2천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포스코가 떠오르고 현대제철, 현대그룹이 있다고 치는데 포스코 옛날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철강하면 일단 1등이 저는 포스코 이미지가 되게 의식이 많이 돼 있어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산희 학생 결과는 좀 어땠나요? 네,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결과 한번 보여드리면 짜자잔. 짜잔. 그렇죠. 예상 가능한 사실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막상 막하를 맨 처음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현대 계열사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은 포스코 쪽으로 좀 기울더라고요. 17명 대 13명으로. 자, 그럼 이유는 왜 혹시 포스코가 좀 더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네. 어떤 그러한 학생들의 가치관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무리 기업이 굉장히 큰 이미지더라도 네. 그 기업 안에 이제 계열사의 어떤 전문적인 아이템이나 사실 제철하면 포스코다, 뭐 자동차면 현대더라, 뭐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철없는 남자 관객입니다. 아유, 네, 오늘도 철강산업 두 회사 준비해봤습니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포스코 하면은요 원래 포항제철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그 역사 자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그 국영 기업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외화벌이를 하던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철업계 1위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홍 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68년도에 포항 종합 제철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영 기업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이제 정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끌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로 업체로서 포항 제철소 그리고 광양 제철소 이 두 개의 아주 큰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포항 제철소가 70년도에, 그 다음에 광양 제철소가 85년도에 착공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을 보면 작년 매출이 한 58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96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창립 이래 최초의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적자를 이렇게, 물론 이제 사업 규모라든가 의사결정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큰 경고등이다, 이렇게 좀 시그널을 줬던 사건으로 매스컴에 아주 크게 회자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 오늘은 좀 철강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 세계 시장에서 포스코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좀 갖고 있을까요? 포스코는 뭐 전체적으로 철강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고 무역 부분이 한 30%, 또 건설 부분이 한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적으로 보면 국내 세계 최초로 하루에 샘물 한 1만 5천 톤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연간 500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철소는 연간의 그런 조강 생산량은 단일 제철소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최대가 아니라 광양이 최대네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홍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적자 때문일까요? 요즘 포스코의 이슈는 몸집 줄이기입니다. 네,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재무 상황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구조 조정에서 벗어났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철강 업계의 그런 뭐랄까 구조 조정 바람이 일었는데 그 포스코의 상황이 혹시 어떤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너무 확대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불황에 좀 여파를 맞아서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 자체가 안 좋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산업 구조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조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배에 들어갈 수 있는 강판을 생산하는 포스코도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생산 대수를 작년보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건 세계 경제 여파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 소재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포스코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산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철강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또 거셉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저가의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현대제철의 약진도 굉장히 눈이 가요. 아까 산이 학생이 현대제철에 대한 선호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유는 포스코하고 지금 현대제철의 생산량으로 매출 규모로 따져보면 비교는 아직 포스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제철은 명확한 나의 고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철강판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처가 존재하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실적을 보면 현대제철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거는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후발주자들이 국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외의 정보였습니다. 그렇죠. 철강, 뭐 제강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저는 원조가 포스코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외로 국내 최초의 철강 기업이 현대제철입니다. 와, 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네, 진짜. 대박 사건. 헐키. 근데 현대가 최초인 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저번에 건설할 때도 현대가 뭐 최초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현대제철에 대해서 아예 그럼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앞서 제가 포스코가 한 68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면 현대제철은 53년도 대한중공업공사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62년도에 인천중공업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7년도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강원산업을 합병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대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다시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이 되게 되고요. 처음에 편입됐을 때는 상호가 이제 사명이 INI 스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다시 이제 현대제철로 바뀌면서 지금의 회사를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제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덱스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몸집을 줄이고 있는 포스코의 사정과는 달리요. 현대제철은 오히려 몸집을 늘리는 것이 이슈라고 합니다. 좀 반대네요. 지금 어려운 이제 제철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생 그러면은 이 현대제철의 이 과감한 행보 이런 걸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냉형 강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철강 제품들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재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들을 보면 연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가벼운 소재 그런 철강 제품들을 고객들이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고 회장의 꿈이 결국에 용광로에서 고로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강판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일련의 우리가 SCM이라고 얘기하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산업을 내가 가져간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룹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고로 산업
시작이라든가 현대 하이스코의 냉영 부분의 합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공격적인 M&A를 실시를 해왔었고요. 결국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그룹의 핵심 산업, 여기에 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뭐 그런 활용처를 갖고 있는 계열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제철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철광석만 가져오면 자동차를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돌멩이 가져와라. 내가 자동차 만들어줄게. 근데 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단순해. 저희가 아이 단순해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왜 수직 계열화를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강판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제조업에서 한 기업에서만 물품을 구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만약에 그 회사에서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졌다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생산 라인이 셧다운되게 되면 나도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거래선을 다원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물건을 구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할 거고요. 나한테 물품을 팔려는 친구들은 비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치열한 딜이 이제 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같은 그룹에 편입되어져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저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럼 다른 기업들도 물품 그 조달 가격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현차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현대가 좋은 차들은 포스코에서 만든 철들을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대제철에서 만든 것들을 고급 승용차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 고급으로? 보통 제철 쪽의 기업들은 지방에서 많이 공부를 한다는데 혹시 그런 게 이걸 쓰면서 기계 공학부를 전공해야 들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주로 알던데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오가 있는지. 그래도 남자니까 그래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은 석사까지 해야 되는지 석사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석사까지 거쳐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거든요. 학점은 높으면 높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선 정도가 안정권인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번 질문은 학생들의 질문이 사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의 질문도 사실 좀 투여된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인턴 쓰면서도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방 어떠한 가능하냐? 근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방 근무 가능하냐보다도 광양, 뭐 부산 이렇게 선택을 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방 근무가 많구나. 지방 근무의 비중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서울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당연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거죠. 근데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구직 활동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옛말에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데 나는 왜 공부하고 저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심지어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도 서울에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 되겠지만 단순 거리감만 보진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산업의 근거지에 가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광양이라든가 남쪽 지방에 제조업의 산업 근거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지금 사는 부분에서 어려워지는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좀 직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산이 학생은 뭐 여기서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고 뭐 그럴 텐데 이제 지방 내려가기 아마 굉장히 좀 싫을 거예요. 근데 좀 말은 저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굉장히 싫어할 서울이 좋아요.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여자친구도 근데 좀 뭐 여자친구도 오래 갈 수 있지만 직업이라는 것도 오래 가니까 그런 관점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담으로 제 친구 선배분도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그 연수에서 서로 서울에 남고 싶어서 본사 있고 싶어서 멀리 치열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차차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세에 시달리다 보면은 지방 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지고. 씁쓸한 현실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석사를 꼭 나와야 하는가, 그 석박사, 즉 학력에 따른 근무의 수명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말을 하더라고요.
근무의 수명 차이라기보다는 입사 지원할 때 본인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직군은 당연히 석사 학생들을 선호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연구실 생활을 하다가 그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기업 과제라든가 정보 과제 같은 걸 진행을 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R&D 직군으로 치면 입사가 쉽죠. 그래서 학부생들은 이제 제조 생산이나 공정 이쪽에 TO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본인 개인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학점도 4.0 넘겼으니까 연구 개발을 써야지.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용 공고를 잘 유심히 꼽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보통 현차라든가 삼성 이렇게 지원하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10만 명이 떠다니거든요. 네. 그럼 10만 명이 떠다니는 아이들 속에서 나의 경쟁률이 어디가 올라갈 거냐 이런 생각을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쵸, 그쵸. 이번에 제가 원서를 쓰다 보니까 느낀 게 학점이 없는 기업, 학점을 입력하는 칸이 없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학점이나 아니면 공인 영어 성적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산 학생 공대생이잖아요. 네. 공대생들한테 학점은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스펙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공대생들 뽑는 이유는 공학적 지식을 공부했으니까 뽑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도들 대비 취업이 잘 되는 건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 공부한 이력을 안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현중 같은 경우에는 적성시험 볼 때 그냥 공학시험 자체를 아예 봐요. 네. 그래서 삼성이 직무적합성평가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학점 본다고. 근데 학점을 어떻게 보냐?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양과 질을 봐요. 이건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대생인데 뭐 전체 학점은 높은데 뭐 이상한 교양 과목들 위주로만 좀 듣고 그 학점이 엄청 높은 친구들보단 정말 어려운 심화 과목, 아까도 뭐 방송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졸업 설계 논문 작성들을 위해 그 열정을 좀 투자했던 친구들의 학점을 기업에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영업 직군으로 내가 소비재 필드를 쓴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이 친구가 뭐 행정학으로 공부 열심히 했던 부분이 앞으로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 큰 상관관계가 있진 않아요. 물론 성실성의 지표는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각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야 요즘 스펙 안 본대. 그러니까 시험 공부 안 해야지.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의 본분을 좀 저버리는 그런 그릇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영어는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돼야 될까요? 영어는 이제 상위 학생이 만약에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제 학생들 보면 뭐 IM 정도, 그다음에 뭐 6급 정도, 이 정도 레벨, 또 스피킹 5급 정도로 입사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요즘 포스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계열사 중에 하나인 대우 인터내셔널을 쓴다. 여기 상사거든요. 여기는 그 무엇보다 어학 실력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대생이 산이 학생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역학 공부하기가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야 요즘은 스펙은 많이 안 보니까 학교는 좀 등한히 자고 나는 영어가 좋으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럼 기업에서는 영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친구한테는 다른 부분을 볼 텐데 낭패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전공이라든가 목표를 보고 스펙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식견을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주 제일 궁금한 게요. 네. 어쨌거나 그 급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죠. 현대제철이 제가 듣기로는 4년째 이제 제철업계에서 연봉 1위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포스코는 얼마나 주나요? 연봉 수준을 좀 검증해 보면 사실 이거는 연봉은 그러니까 초봉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고가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보너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15년 연도 대졸공채 초봉을 보면 포스코가 한 4,500 정도 수준이고요. 현대가 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큰 차이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포스코는 최근 실적이 좀 안 좋고 현대그룹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보너스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분야가 연봉이 높은 수준? 그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크게 뭐 달라질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 내고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보고 면접 보는 그런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좀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공대생들의 입장에서는 공학인증 프로그램 이수자한테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인턴 자소서 과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왔던 것들을 보면 실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앞으로 좀 쓰실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포스코 홈페이지에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포스코 기업 분석을 실시해봐라. 그리고 이제 인문학도들. 그다음에 공대생들한테는 철강사에서 철강의 내식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도금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도금 방법 중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 보시오. 이게 사실 말은 이 정도면 경력자들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듣고도.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제가 쉬운 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출제 그 자소서 항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문성을 좀 보기도 하고요. 또 포스코는 PAT 적성 시험을 볼 때 한국사가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현대사 위주로 좀 이 기업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취준생들을 보면 이런 공학 관련돼서 공학 인증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친구들한테 근현대사도 좀 물어본단 말이죠. 갑신정변, 을미사변, 갑오개혁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이 여름방학 곧 이제 펼쳐지겠죠?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내셔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내라. 용광로처럼. 용광로처럼. 그쵸. 야, 너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가름성은 이제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요? 네, 두 기업이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이어서 그런지 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입사에 대한 그런 카더라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포스코는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다. 카더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무들마다 좀 다르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자소서의 요즘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부가 진행되는 NCS도 마찬가지고요. 직무 위주의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로열티라든가 조사 실력, 그러니까 레포트 형식의 이런 과제 형식의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준비할 때 인성적인 부분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 경험. 아까 산이 학생이 대기실에 있을 때 본인 직군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에피소드를 적어야 될지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산이 학생은 전공이 이제 전자전기 이쪽 파트잖아요. 그러면 포스코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무슨 금속 재질 같은 걸 공부한 걸 적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이제 재료 애들 뽑을 때 뽑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학업 이력 중에서 포스코가 좋아할 만한 거리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도금 이야기를 했는데 도금 방식에도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쪽을 지원할 때 산이 학생이 예를 들어 아주 회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기보단 제조 공정에서 쓸 수 있는 전자 회로 제어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는 내가 지원하는 직군 그리고 직무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의 이유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나의 경험, 그 경험을 에피소드식으로 적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적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철업계에 입사하는 게 자동차나 전자 분야보다 어렵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업의 특징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물론 고등화된 기술 제품들인데 아무래도 장치 산업의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말로 좀 나오는 제품들의 큰 변화가 사실 없거든요. 없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쪽은 세대가 바뀌게 되면 라인을 완벽하게 새로 깔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공정 셋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대졸공치 신입사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제철업의 특징을 봤을 때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대비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동차랑 전자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려우면 치열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우선 포스코. 왜냐하면 포스코, 네. 제가 지금 포스코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인턴을. 네. 그런 이유 말고도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길. 방송 어필 같은데요? 네. 근데 다 아쉽게도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방송을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좀 이건 여담이었고 정말 사실적인 이유를 말해보자면 제철하면 그래도 포스코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업계 국내 1위잖아요, 사실. 맞아요. 괜히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산이 형도. 네, 산이 형은 저기가 백수 형도. 저는 현대제철의 역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 53년에 시작됐잖아요. 53년이면 정말 우리나라 잿더미였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태동해서 지금 이 어려운 철강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두 기업에서 이제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홍쌤께서. 철강 산업이라는 건 세계 경제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스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포스코 전체 매출에서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각화된 거래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세계 경제 여파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산희 학생이 얘기했듯이 그 업에 대한 규모, 어차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스코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요. 현대제철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사업을 또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녹아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업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런 히스토리만 보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식의 노력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